73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죠. 오늘요 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두 개의 캠페인을 만납니다. 먼저 만나볼 캠페인은 우길기 반대 캠페인. 오늘부터 이 캠페인이 시작된다는데 디자이너 송원학 씨 먼저 연결을 해보죠. 송원학 디자이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길기라고 하면은 지금 일본 국기 말고 2차 대전 때 썼던 그 전범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빨간 줄이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네, 맞습니다. 네. 그 반대 캠페인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길기 반대 캠페인은 예. 온라인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그 일본의 폭력에 대해서 네. 정확히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 제가 지금 그래서, 보고 있는 포스터 네. 이건가 봐요. 네네네. 모델 얼굴에다가 우길기 모양의 네. 상처를 그려놓은 이 포스터. 네네네. 예. 그걸 만들어서. 네, 사람들이 보고 전범기 자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도록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널리 네. 배포하는 운동. 네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네. 아니 뭐 일본 전범기 우길기 좋아하는 한국인이 있겠습니까? 많은. 네.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반대 프로젝트에 내가 나서야겠다, 반대 캠페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셨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증조부께서 땅을 팔아가지고 독립투사들에게 네. 자금을 많이 대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증조부께서 네, 할아버지의 맞습니다. 아버지께서군요. 네네네. 예. 그런 말씀을 조금 많이 들었고, 제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조금 생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어린 원학 씨를 앞에 놓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늘 문제 의식이 보통의 한국인들보다 더 많으셨던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왜 뭐 여러 가지 뭐 캠페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길기 반대 캠페인을 택하셨어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브랜드적인 입장에서 우길 자체가 전범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걸 인정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그 우길기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패션에 이용하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티셔츠 외국인이 지나가는데 서양인이 지나가는데 우길기 모양을 입고 지나가는 경우도 봤고 머리에 쓰는 경우도 봤고. 네. 보셨죠? 그런 것들 많이. 그렇죠. 어떤 것들 기억나세요? 특히 나이키라던가 예. 에어조단 시리즈에서 우길기를 활용한 디자인들, 혹은 빔즈라는 일본의 어떤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코 타다노리라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우길기를 활용한 디자인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불편하죠.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이 불편하죠. 좀 멋있다고 입고 신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나이키 에어조던 그 운동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우길기를 사용하다가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발매가 중단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죠. 이제 그렇게 반대 캠페인 하면서 반응들이 어때요? 주변 반응이 이걸 접하는 분들의 반응이? 처음 이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네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개인 사비이기도 하고 혼자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 혼자 왜 그렇게 발악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오늘 광복절 당일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그 이미지들을 올리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그걸 리그램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달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작은 참여들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우길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으로서 끝으로 오늘 이제 광복절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걸 리그램 해 주시고 좋아요하고 불법 너무 감사하고요. 불법으로라도 막 퍼가시라. 그 불법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네. 이미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 전부 다
퍼가셔서 네.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 주장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널리 퍼뜨려 주시고 특히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 있다면 그쪽으로 많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알려서 외국인들한테 이 우길기의 의미가 뭔지 그거 왜 옷에다가 그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건지 이런 의미들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뭐 생각이 할 수 있어도 그걸 실행에 옮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멋진 분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우길기 반대 캠페인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디자이너 송원학 씨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만날 캠페인은 우토로 캠페인입니다. 우토로.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에 착취를 당했죠. 징병된 분들도 있고 위안부로 끌려간 분들도 있고 미쓰비시 같은 곳에 노동자로 끌려간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토로 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조선인이 끌려가서 살았는데 이 우토로 마을에 평화기념관 건립 캠페인이 한창이랍니다. 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 스타 역사 강사죠. 최태성 선생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태성입니다. 우리 우토로 얘기하기 전에 말이죠. 네네네. 지금 우길기 캠페인 얘기를 앞에서 디자이너분하고 했거든요. 그러세요?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우길기의 이 태양이 쫙 퍼진 듯한 그 모양은 도대체 뭘 상징하는 거냐, 무슨 의미냐 물어보시네요. 네, 사실 그 문양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민간에서는 복을 준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문양이긴 해요. 네, 그런데 그게 1870년도에 일본 육군 창설 과정에서 그게 일본 육군 깃발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89년도에는 또 해군 깃발로 약간만 모양만 좀 바뀌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게 군대의 어떤 깃발로 사용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 주변 국가들 침략을 했잖아요. 침략을 했죠. 네, 그 침략의 선봉에 있었던 게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 군대가 들고 있었던 깃발이 바로 이 우길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길기는 바로 일본 군국주의,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우길기 사용하지 말자. 이 캠페인이 앞에서 우리가 소개한 캠페인이고. 그나저나 최 선생님은 오늘 중국 떠나신다면서요? 저 지금 인터뷰 마치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그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발자취를 찾아가는 그런 대장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참여해서 갈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함께하는 독립대장정 2기. 네네네, 맞습니다. 작년에 1기로서 상하이 중심으로 다녀왔고요. 이번에는 충칭 위주로 지금 갈 예정입니다. 충칭? 사실 상해 하면은 1919년 임시정부가 자리 잡은 곳이라 누구나 잘 알지만. 충칭은 좀 생소해요. 왜 충칭인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크게 두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기가 바로 상하이 시기고 2기가 충칭 시기인데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1932년 윤봉길 의거 아시죠? 윤봉길 의사의. 네, 바로 상하이 훈코공원에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의거.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가만히 냅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려 한 8년간 계속 중국의 어떤 반바퀴를 돌아서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이 1940년 충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을 준비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충칭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그게 계기가 돼서 맞습니다. 충칭으로. 그러면 충칭 임시정부 시기는 사실은 한 6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짧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 우리 임시정부의 어떤 그 산하 부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광복군도 창설되고 건국 강령도 만들어지고 명실상부 정말 광복을 준비했던 그 시기가 중요한 시기가 충칭 시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거기로 오늘 인터뷰 직후에 떠나십니다. 독립대장정.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충칭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오늘 인터뷰를 모신 이유는 우토로 마을 때문이에요. 우토로 마을. 네네. 우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이야기라든지 군함도 이런 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많이 압니다만 우토로 마을은 여전히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이곳은요, 일제강점기, 즉 1941년에 이 일본 교토에 그 비행장이 건설되려고 해요. 비행장 건설되려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바로 조선인 노동자들로 모집이 돼요. 무려 1,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그 교토 비행장 건설을 위해서 모집이 되거든요. 지금의 1,300여 명하고 1941년에 1,300여 명은 아주 다른 거잖아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1,300.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래서 그 동원되었던 이 노동자들이 이제 뭐 활주를 닦는다든지 또 이제 당시 그 미군의 어떤 그 폭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낮에는 또 이렇게 대나무를 덮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서 공항이 이제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폐망을 하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 노동자들이 그냥 졸지에 그냥 방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선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뭔가 대접을 받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말 생계한 노동자들이었거든요. 일용직. 일제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그들의 어떤 그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로 돌아올 수 있는 돈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곳에서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던 곳, 그것이 이제 우토로 마을의 역사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미쯔비시 같은 데 끌려갔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기만 하면 뭔가 엄청난 보상을 해줄 것처럼 그리고 원할 때 고국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꿰어가지고 데려간 거의 뭐 납치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죠. 사기를 당한 수준인데 여기 갔던 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런 어떤 형태도 있고요. 또는 일자리잖아요. 어쨌건 간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간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의 자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강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어요. 여기가 좀 저지대라서 비라든지 태풍만 오면요. 정말 마치 폭격 맞은 듯이 그냥 정말 엄청나게 망가져버린 어떤 그런 곳이에요. 게다가 이 1945년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이 마을에는 상하수도가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에. 상수도와 하수도가 없는 곳에서 사람이 무려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특히 상수도도 상수도지만 하수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 인류의 어떤 인권의 문제죠. 사실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한 거는요. 일본 시민단체였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방치해놓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느냐. 라고 해서 일본 시민단체에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되어가지고 확산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1988년도에 드디어 상수도가 설치됩니다. 이게 올림픽 열렸던 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988년이요? 네, 이게 45년 폐망되고 88년까지 상수도가 없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2018년 지금까지도요. 선생님,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사실 앞서가는 이른바 선진국이죠. 아닙니까? 그렇죠. 1988년에 우리 모습 떠올리면 우리가 어땠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 상하수도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 존재했다? 그러니까요.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그렇게 인권 유린의 어떤 방치되어 있는 어떤 그런 현장 속에서도 조선인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우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원래 거기 소유주는 일본 닛산 아시죠? 닛산 자동차 할 때 그 닛산. 네네네네. 그 닛산 자체가 거기를 원래 소유하고 있었는데 88년 상수도 설치되면서 바로 그걸 팔아버려요. 그걸 매입했던 서일본 식산이 이제 거기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퇴거를 요구한 거죠. 개발한다. 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거기 살고 있는 우토로 마을들은 우리가 45년 일제 폐망부터 방치되어서 여기를 만들어왔던 곳인데 우리가 지켜왔던 곳인데 여기를 나갈 수는 없다. 여기는 우리가 만든 곳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대립하게 되었던 것인데 일본 대법원에서 결국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요. 예, 정말 그 퇴거의 어떤 그 위기가 닥쳤던 곳인데 이때 정말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이겠죠. 이 소식이 이제 한국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부터 그 아름다운 재단과 여러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성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2005년부터. 네, 9억여 원이 모여졌고 우리 정부에서도 또 지원금만 30억
정도가 모여져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토로 마을의 그 일부 땅을 매입을 합니다. 그 일부 땅에다가 이제 시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시형 아파트에 그 강제 철거될 수밖에 없는 그 주민들이 옮겨 살게 되는 어떤 그 모습으로 일단 지금은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계세요? 그 여전히 그러니까 조선 그 당시에 끌려왔던 분들 또 그분들의 후손들 얼마나 남아 계세요? 지금은 이제 그 1세대 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셨고요. 그때 이제 오셨던 1세대 중에 딱 한 분만 지금 강경남 할머니라고 90세가 넘으신 분이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 그곳에 계십니다. 대략 어느 정도 남아 계세요? 지금 그 시형 아파트 지금 지어진 시형 아파트에 39세대가 일단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지어질 그 2차 시형 아파트에 또 20세대가 또 들어갈 예정이세요. 그래서 요 정도 분들이 지금 현재 거기 우토로 마을에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강경남 할머님은 한 분 살아계시는 네, 맞습니다. 거고 나머지는 돌아가신 거고 네네네. 후손들이 한 그렇게 60여 세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버려진 땅에서 그 일굴 수 있는 데까지 일구면서 사셨던 거다. 뭐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군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일제가 폐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폐망되고 그들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그 자제분들을 조선인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조선인 교육을 또 조선인 역사를 가르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인 모습으로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그 우토로 마을에 가시면 그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한글 교육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해방 이후에 어떤 조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참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벌이는 캠페인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 네, 맞습니다. 어떤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 선생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건데. 네네. 일단 지금 이제 거기가 지금 철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철거되면은 이제까지 그분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남기 위해 싸웠던 그 투쟁의 어떤 시간들, 이 시간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공간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역사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우토로 평화기념관을 그 아파트 두 채 옆에다가 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그분들 입주하시는 그 시형 아파트 옆에다가 네네, 맞습니다. 기념관을 그 터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 터에다가 지금 우토로 평화기념관을 지금 세워서 그 기억을 좀 보존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평화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캠페인. 그 캠페인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군요. 그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야 모금도 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뭐 김혜수 씨도 유재석 씨도 하하 씨도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앞서가시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름다운 재단 사이트가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바로 우토로 마을 그 평화기념관을 세우는데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 지금 만나봤습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가 위안부 기리밀 첫 번째 기리밀이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날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4일이었습니다. 왜 8월 14일인가? 15일도 아니고 왜 14일이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의미가 있는 날이죠. 있죠. 의미가 있죠. 이 8월 14일이 어떤 날이냐면요. 예전 그 위안부 할머니셨죠. 고 김학순 할머님께서 27년 전, 즉 1991년 8월 14일 이때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신 날이세요. 첫 번째 세상에 이런 피해자가 있었습니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린 그날. 그럼요. 여성으로서 그 사실을 알린다라고 하는 건 이런 어마어마한 용기가 요구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제까지 이야기하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240여 명의 증언을 끌어내시면서 이 문제, 이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적 차원의 인권의 문제로 부각시켰던 그날이 바로 8월 14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토로도 기억할게 우토로. 네, 맞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리밀도 역시 기억하자는 날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좀 거창하게 드릴게요, 최 선생님. 네네. 역사를 기억한다라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일제강점기에 참 우리를 아프게 했던 위안부라든지 강제 동원의 시간, 또 광복 이후 어떤 차별 속 그 우토로 조선인들의 어떤 시간, 이런 게 다 모두 기억의 형태들이잖아요. 그렇죠. 기억에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억들을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되겠다. 왜일까? 기억해야 역사가 되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사실은 남아있는 건데 그걸 잊는 순간 과거는 사라지는. 되풀이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맞습니다. 가능성이란 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그래야 역사로 남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오늘 광복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뭔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최선님 중국 충칭 잘 다녀오시고요. 네. 잘 다녀오고요. 잘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역사 강사죠. 기억할게 우토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계신 분 최태성 선생님 만나봤습니다.